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종목들 낱낱이 파헤쳐보는 벌거벗은 종목사. 오늘은 스피노프로 특별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벌거벗은 한국 주식사.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아봤는데요. 원래 벌목사 이 시간에는 종목 하나 딱 잡고 집중 탐구를 해보는 시간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종목 하나에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한 해 동안의 우리 시장 다 정리를 해보고요. 내년 증시까지 총 정리, 전망까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공부를 해본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1시간 동안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시간 꼭 필요합니다. 네, 자, 벌거벗은 한국 주식사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청룡의 힘찬 기운을 기대하며 출발했던 2024년 갑진년. 여러 가지 의미로 대한민국 국민과 투자자분들께는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됐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쓸 때도 국내 증시는 나홀로 부진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았죠. 연일 신고가를 썼던 미국 증시, 1억 원을 돌파한 비트코인 때문에 더 대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닥뜨리며 전 세계 언론 헤드라인에 불명예스럽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바람잘 날 없었던 2024년, 벌거벗은 한국 주식사에서 2024년을 되돌아보고 2025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2025년은 푸른 뱀의 해라고 하죠. 그래서 각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키워드 뽑아가지고 혹은 스네이크라는 이 알파벳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로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리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던데 저희 토마토 증권 통해서도 준비했습니다. 6개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내다보는 6개 키워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꼴등 있고요. 네. 그리고 바이바이는 또 어떤 게 준비가 돼 있을지. 사만전자는 아주 가슴 아프게 눈에 띄네요. 사만전자는 네. 아마 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아실 만한 키워드들도 있고요. He came back 있습니다. 누굴까요? 미스테리하죠? 네, 자, 그리고 금리와 환율. 금리와 환율. 마지막으로는 2025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자, 이 중에서 그럼 어떤 키워드부터 잡아보도록 할까요?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네. 꼴등. 꼴찌.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 키워드. 그럼 지금부터 꼴등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년 내내 꼴등 이야기를 했던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꼴등이에요? 그러니까요. 1년 주식시장이 내내? 꼴등이란 얘기입니다. 바로 최근만 보더라도 네. 그 뉴스에 이런 것들 나오더라고요. 한국 주식시장이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전 세계 주요국 증시 가운데서 수익률 진짜 꼴등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계엄령 이후만 봐도 코스피가 5%, 코스닥은 9% 넘게 내리면서 전 세계 93개 증시 가운데서 블룸버그 집계입니다. 코스피가 92등이고요. 코스닥이 93등을 기록하면서 꼴찌라고 합니다. 그 날만 그런 거예요? 최근만 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도 비유적인 표현도 아니고요. 예. 진짜 꼴등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자산들의 올 한 해 수익률이 어떤지 간단하게라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I가 준비가 돼 있죠? 네, 저희 방송을 1시간 동안에 도와줄 그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네. 자, 통통아. 알려줘. 오늘 대표적인 자산들 올 한 해 수익률이 어땠는지 정리 좀 해줘. 2024년 주요 투자 자산의 연간 수익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는 147%의 수익률을 기록한 비트코인입니다. 2위 미국 나스닥 33%, 3위 국제 금가격 29%, 4위 S&P 500 27%, 5위 일본 니케이 225는 18%,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0%를 기록하며 9위와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통통이가 똑똑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보자마자 좀 마음이 상당히 씁쓸합니다. 아픕니다. 요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자산들이 좀 있을까요? 역시 비트코인입니다. 네, 가상화폐. 압도적이죠. 네, 지금 9위, 10위에 제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이 코스피, 코스닥만 마이너스인 거 맞죠? 아니 진짜 억울한 건 뭐냐면 예. 사실 비트코인과 금이 1위와 3위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거 많이 올랐으니 뭐 주식은 그럼 전 세계적으로 다 떨어진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네. 나스닥이 지금 2위로 집계가 되는데 나스닥 지수는 올해만 지수가 33% 올랐고요. 2년 동안에 90% 수익입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도 해외 주식 많이들 옮겨 가셨어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럼 요거 한번 물어볼까요? 네. 자, 통통이한테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통통아, 한국 투자자들 해외 주식 비중은 어떻게 되고 있어? 2024년 11월 말 기준 한국인의 해외 주식 보유 금액은 16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기준 미국 주식 보유 금액은 149조 원으로 전체에서 92%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 일본 4%, 중국과 홍콩 합쳐 2%, 유로는 1%, 기타 2%로 나왔습니다. 네, 와, 통통이 아주 정리를 잘해주네요. 그러니까 똑똑해요. 예. 네. 미국이 90%가 넘습니다. 92%. 이거 맞아요? 그런데 이걸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 조금 전에 리스트도 보니까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인도보다 미국에 나스닥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가장 좋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시장을 파악하시는 것 같아요. 게다가 그 미국 주식의 보유 비중이 원래 해외 주식 가운데서 높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게 2022년에는 전체 해외 주식 가운데서 80%, 네. 2023년 지난해죠. 그때 89%로 대폭 늘었어요. 네. 그리고 올해는 92%까지 점점 이 비중이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게 바로 좀 눈에 띕니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미국 주식의 비중이 많은 거는 바로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 종목도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요거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이것도 통통이가 좀 정리를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어볼까요? 네. 통통아, 올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주식 어떤 게 가장 많아? 11월 말 기준 한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 상위 11개 종목 모두 미국 주식이며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테슬라의 보유 금액은 무려 27조 6천억이며 엔비디아는 18조 1천억을 기록해 2위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3위 애플, 4위 마이크로소프트, 5위는 아이온큐 순이었습니다. 7위에 오른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올해 수익률 513%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높은 282%의 수익률을 보여준 팔란티어는 9위에 자리했습니다. 아, 역시 전부 미국 주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와, 네. 지금 상위 11개 종목 정도 보고 있는데 네. 이거 한 개 예외도 없이 모두 미국 주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여기서 좀 재밌게 보여지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애플 이런 종목은 저는 당연히 그렇겠다 많이들. 싶거든요. 네. 제가 주목했던 건 여기 지금 5위에 랭크되어 있는 아이온큐. 저도 이 종목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쵸. 올해 하반기쯤에는 알았죠. 그리고 7위에 랭크되어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이게 보면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팅 관련주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7위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이거 비트코인을 최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저는 사실은 국내 주식은 요즘에 정말 장기 투자가 답일까? 제 스스로도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해외 투자는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을 전 테슬라를 보면서 합니다. 테슬라가 한창 주가가 막 천슬라 갔다가 맞아요, 맞아요. 막 반에 반토막 났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여름까지만 해도 별 안 일이 좋았어요. 없었잖아요. 게다가 또 이 테슬라 보유자분들이 나는 머스크 때문에 안 산다. 뭐 네. 이런 분들도 상당히 좀 많았잖아요. 너무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니까. 주주들의 원성도 사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가 좀 세대를 앞서간 이 시간을 앞서간 천재였다. 그의 배팅은 옳았다라는 것을 주가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상 네. 최고 주가를 바로 얼마 전에 거실하면서 네. 또 트럼프 손잡고 뭐 그래요. 대단해요. 잘하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키워드를 가지고도 와, 저희끼리 진짜 많은 얘기를 좀 해봤거든요.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넘어가야 돼요. 안 돼요. 이번에는 또 전문적인 시각을 우리가 빌려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를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자, 최병훈 전문가님, 2025년 해외 주식을 투자해야 될지 이 얘기 좀 들려주시고요. 탑픽 종목 좀 꼽아주시죠. 네, 지금 AI 혁명 시대에 미국 주식을 안 하면 도태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AI 혁명 시대는 결국 글로벌에서 가장 잘하는
하나의 기업으로 거의 자금과 인력이 다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혁명시대 투자 비법은 미국 주식으로 가야 된다. 작년에는 엔비디아였고요. 아무 때나 사도 몇백을 먹는 엔비디아. 1년 반 동안 10배 왔습니다. 10배가. 자, 그럼 올해부터 시작된 주식이 있습니다. 그건 내년까지도 이어질 걸로 보여요. 10배 나는 주식. 올해 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올해 9월 때까지 10월 때 아무 때나 사도 리스크가 제로인 내년까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내년에도 유망한 미국 주식 탑픽 쏠림 현상 주식은 테슬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 내년도 해외 주식에 대한 팁도 살짝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6개 키워드 가운데 다음으로는 네. 제가 골라볼까요? 바이바이. 이거 좀 알 것 같지 않으세요? 잠깐만요. 감이 좀 오시나요? 바이. 저게 바이, 같은 바이가 지금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 뭐 자주 언급됐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아무래도 사자가 없다. 네, 이 얘기 아닙니까? 수급 얘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예, 저희 두 번째 키워드에서는 수급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올해 뭐 수급이 공백이 있다, 외국인들이 뭐 며칠 연속 판다 이런 기사들을 좀 많이 봤는데 이 유창호 앵커가 생각했을 때 올해 외국인이 어땠을까요? 샀을까요? 팔았을까요? 많이 샀을까요? 많이 팔았을까요? 어땠을까요? 당연히 많이 팔지 않았을까요? 저는 최근 몇 달 동안에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그 오프닝 멘트에 외국인의 매도를 빼놓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맨날 뭐 팔기만 했다는 얘기를 했던 걸로 봤을 때 매도가 당연히 많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도 통통이한테 물어볼게요. 저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외국인이 계속 팔았다고 하니까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통통아, 2024년에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샀어? 팔았어? 2024년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 매매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5.4조를 순매수하였으며 이후 8월부터 11월 말까지 총 18.5조를 매도하였습니다. 참고로 연간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도했던 시기는 2008년이며 연간 총 38조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와, 이거는 진짜 좀 의외인데요? 판 게 아니에요. 샀어요. 아니, 상반기까지는 네. 조금 샀다 정도가 아니라 그래 계속 샀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최근 일자만 사실 기억하잖아요. 맞아요. 지나갔을 때 좋았던 과거는? 거는 네 사실 상반기에 저희가 AI 얘기하면서 사실 참 좋았어요 그때. 맞아요. 그렇는데 최근 한 6개월 하반기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것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뭐 최장 기간 팔았습니다 이런 헤드라인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이 바이를 외치고 갔나 보다 싶지만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네. 자, 그러면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산 게 더 많다고 했는데 네. 아니, 삼성전자 매일 팔았던 기억이 너무 많아서요. 뭘 샀는지가 궁금합니다. 뭘 샀을까요? 자, 통통아, 그러면 외국인이 도대체 뭘 샀는지 종목 좀 정리를 해줘.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대차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SK하이닉스, HD현대일렉트릭,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순으로 매수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를 10.31조 매도하며 외국인 순매도 1위 종목의 이름이 올랐으며 상위 10개 종목의 액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와, 현대차를 가장 많이 샀다는 건 좀 의외입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현대차래요. 네. 현대차 사실 주가 움직임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맞아요. 외국인들은 그 사이에 좀 사모았다. 이런 것들. 특히 그 네. 상반기만 해도 사실 현대차가 좋긴 했는데 네. 여름 지나면서부터 어느 순간 현대차가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기도 해서 현대차는 하반기에 별로 빛났던 기억이 제가 기억하기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뭐죠? 이 현대차를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산 걸로 나오나 이렇게 봤더니 2월 달에 현대차가 급등했던 시기가 있어요. 네. 아, 지금 그때? 네,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은 예. 2월에 급등했던 때가 있는데 2월에 우리 주식시장 이제 거의 뭐 1년 됐으니까 기억 안 나시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밸류업. 어떻게 아세요? 그거? 밸류 맞아요. 왜냐하면 예, 예. 현대차가 그렇게 예전에 막 거의 상한가 가고 이때 말고는 네. 이게 이렇게 가볍게 움직인다고 깜짝 놀랐던 기억을 올 초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확실히 이 밸류업과 관련해서 배당 많이 주고 주주 친화책 쓰고 하면은 좋긴 좋나 봐요. 네. 그래서 2월 달에 많이 사기 시작해서 사실 하반기에는 외국인이 약간씩 좀 판 건 맞습니다. 근데 통틀어서 봤을 때 올해 외국인이 현대차를 가장 많이 샀다고 하네요. 역시 네.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거는
상반기를 또 주도했던 뭐 SK 하이닉스 당연히 있겠고 HD 현대일렉트릭 전력설비도 대장주가 눈에 또 띄네요. 네, 이렇게 해서 많이 좀 판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예. 자, 그러면 네. 내년도에는 과연 이 외국인이 좀 시원하게 올 수 있을까? 올해는 상반기에 사들였다고 하지만 하반기에 너무 많이 팔아서 이 충격이 우리에게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내년에 외국인은 어떤 움직임으로 흘러 들어올지 그것도 예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 이재필 전문가 벌목사에서 2번이나 함께 그렇죠. 해주셨어요. 또 종목을 낱낱이 벗겨주셨는데 수급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전문가님, 내년에는 외국인이 좀 올까요? 자, 올해 상반기에는 굉장히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이. 근데 팔기 시작한 게 8월 달부터 팔았습니다. 자, 이거 8월 달부터 그때부터 조금 뭐 탄핵이 되네 마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했어요. 자, 그게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생각이고, 자, 지금 현재 상태는 탄핵 국면이긴 하지만 이게 좀 해결 기미가 보이죠. 그 부분이 해결된다라면 그동안 우리 시장이 이 정치적인 불안감들 이런 것 때문에 눌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다음 정권을 누가 잡게 될지 그 정권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현재 상태로는 일단 내년 시장 그렇게 나쁠 거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6가지 키워드 중에서 네. 세 번째 키워드. 그래요. 뭘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외국인이 많이 팔았던 네. 그 종목이네요. 사만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사만전자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네. 10년 전에 이 유창호 앵커한테 갑자기 하늘에서 1억이 뚝 떨어졌어요. 네. 뭐 사실 거예요?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이거는 사실 네. 제 의견뿐만이 아니라 네. 온 국민이 똑같은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진도준 네. 같은 이 미래손 남자가 아니에요. 그래요? 아는 게 없어요. 정말 10년 전에 유창호 앵커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런. 와, 이거 진짜 난이도 가져가야 높게 가시네요. 그러면 삼성전자로 갔겠죠. 그쵸. 왜냐하면 그때 미국 주식 저는 하나도 몰랐고요. 네. 비트코인? 이거 뭐 누가 피자나 사 먹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 정도였고요. 저는 금 반지는 끼고 다녔어도 투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은 어떻게 사고 파는지도 몰랐고.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면은 그때는 주식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도 장기 투자가 최고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묻어주면 돈 번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이와 관련돼서 이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여기에 여러 가지 최근에 각광받는 자산들이 7개가 있습니다. 네. 현금 있고요. 애플, 엔비디아, 비트코인, 삼성전자, 금, 그리고 저희가 온 자산을 지금 묶어서 보는 시간이어서 부동산까지 준비를 해봤어요. 와. 분당의 아파트 이렇게 네. 해서 10년 전에 다 이렇게 이 자산들을 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의 가치는 얼마일까 이 표를 통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키워드가 사만전자잖아요. 10년 전에 삼성전자 1억 원어치 사신 분들은 지금 계좌에 2억 8,900만 원으로 찍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 자료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7만 원을 넘었을 때가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 가격은 초라하죠. 한 그렇죠. 5만 원대 초반 기록하니까 여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 깎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한 2억 안팎으로 가격이 좀 나올 텐데 결국엔 10년 투자하면 2배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삼성전자 이야기도 많이 해봤으니까 네. 올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들 수익률이 좀 어땠는지 요거 좀 자세히 볼 수 있나요, 혹시? 네, 그러면 이것도 똑똑한 통통이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통아, 올해 시가총액 코스피 탑5 수익률 어땠니? 2024년 11월 말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종목의 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위인 삼성전자는 31% 하락, 2위 SK하이닉스 13% 상승, 3위 LG에너지솔루션 11% 하락, 4위 삼성바이오로직스 28% 상승, 5위 현대차 7%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네. 삼성전자의 이 수익률 성적표가
마음을 아프게 씁쓸해요. 만듭니다. 네. 이렇게 탑5 가운데서 올 한 해 수익 낸 종목이 3종목, 그리고 마이너스가 2종목인데 사실 더 속상한 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IT나 반도체나 2차전지 비중이 좀 높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각 섹터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랑 LG에너지솔루션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니 국내 증시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게다가 삼성전자는 뭐 예. 다들 아시겠지만 상반기까지 괜찮았어요. 하반기 그러니까 여름 지나면서부터 갑작스럽게 폭락이 나왔죠. 저는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그렇게 많이 내려간 거 처음 봤습니다. 그게 그럴 법한 것이요. 저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서 지금 저희가 통통이한테 물어봤을 때 마이너스 30%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 데이터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밀린 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 때가 1년간 29%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랑 거의 엇비슷하게 삼성전자는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지금 네. 고생하고 계실 텐데 LG에너지솔루션이 저는 그냥 무한정 내려갔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마이너스 11%,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올해 덜 내렸네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삼성전자한테는 좀 어려웠던 한 해가 네. 아닐까 싶은데 이 데이터를 좀 모아보니까 삼성전자 왜 이렇게 사실 상반기에는 이 IT 붐 하면서 AI 붐으로 좋았잖아요. 네. 그러다가 하반기에 좀 안 좋아진 원인을 세 가지로 꼽아볼 수 있는데 이 중국에서 삼성전자의 먹거리인 메모리를 워낙에 좀 강력하게 따라붙다 보니 가격이 빠르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실적 추정치도 빠르게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HBM, 이 퀄 테스트 올 한 해 내내 들었던 것 같아요. 통과한다 하는데 뉴스도 아직까지도 중간에 이상하게 많이 나와가지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뭐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분위기로 너무 뉴스만 좀 반복돼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신뢰도도 다소 좀 훼손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어떤 키워드 볼까요? 이렇게 자, 쭉 이번에 준비가 돼 살펴볼 거. 있는데. 올 한 해 내내 사실 이 얘기도 우리 오프닝, 엔딩 멘트 칠 때 맨날 했던 얘기 아닙니까? 한 해 동안 올해 금리와 환율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금리 흐름을 정리하기 위해서 미국의 FOMC를 한번 쭉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여기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고 우리도 이 영향을 받으니까 말이죠. 자, 그럼 1월부터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금리 동결이었고요. 자, 그때 당시에 원달러 환율은 1,330원 수준이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3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동결 나왔고요. 1,330원대에서 50원대 정도. 사실 4월 한 중순 정도까지 가보면 1,300원 후반대까지 가기도 했는데 이때까지는 1,400원 넘어가질 않았었죠. 자, 그리고 4월 FOMC로 가겠습니다. 이때도 결론만 말씀드리면 금리 계속 동결이었어요. 이때도 환율은 여전히 1,350원에서 1,370원대로 움직임이 기록됐습니다. 6월, 7월까지 가도 크게 결정된 게 없거든요. 6월 FOMC에도 7연속 금리 동결이었고요. 7월 FOMC 갈 때도 계속 동결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환율도 계속 1,400원, 1,300원대에서 움직임이 나왔었죠. 문제는 이제 9월로 갑니다. 드디어. 하반기로 넘으면서 9월에서 금리 인하가 됐었죠. 두둥. 0.5% 한 번에 훅 내렸다는 거죠. 11월 FOMC에서 베이비 컷 0.25% 내렸고요. 12월에 이번에도 한 번 더 내렸죠. 자, 이렇게 11월과 12월까지 금리는 계속 내려가는 가운데서 환율이 점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희 네. 환율은 통통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지금 창호 씨가 숨을 고르는 사이에 네. 통통이가 우리에게 알려줄 거예요. 통통아, 예전에도 1,400원 넘었을 때가 있었어? 현재까지 환율이 1,400원을 넘었던 시기는 4번 있었습니다. 1997년 IMF,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레고랜드 사태, 그리고 2024년, 현재까지 총 4번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금리가 그랬구나. 환율이 지금은 1,400원대 중반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왔구나. 흐름이 네. 쫙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시장은 확실히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구나. 그렇습니다. 이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미뤄진 거잖아요. 어찌 보면. 맞아요. 저희가 이 작년 2023년 하반기 때만 하더라도 해 넘어가면 바로 금리 내릴 줄 알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기대감이 이연이 되고 그러면 시장은 실망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언젠간 내릴 거야 하면서 상반기에 계속 좋다가 실제로 내릴 때쯤은 계속 고꾸라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1월, 12월 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게 됐고요. 네. 최근에 FOMC 쇼크 터지고 또 급기야 1,450원까지 돌파가 됐죠. 그런데 이 환율 1,400원의 의미, 이번이 네 번째인데 네. 1,450원 지금 위에 있잖아요. 그쵸. 오늘 녹화 날짜가 12월 23일인데요. 1,450원 아직도 위에 있습니다. 지금 15년 만에 1,450원대 환율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외환위기 때는 우리 내부의 문제였고 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가 뭐 힘들었었던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또 만약에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금을 모으든 뭐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뭔가 나라 경제를 좀 끌어올리고 할 텐데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상황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환율, 이 금리와 함께 고환율의 부담에 정말 몸서리치는 증시 환경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문가 시간을 한번 빌려볼까요? 네, 들어봐야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동현 전문가를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고환율 때문에 참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 수출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가?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봐야 될 섹터와 종목 이야기 좀 풀어주시죠. 사실 국내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시면서 수출주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국면마다의 주도주는 항상 그 해당 시점에 수출 주도주가 시장 주도주였습니다. 일예로 소비재라고 얘기하는 화장품이 2014년도 국면에서는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들어와서 우리 화장품을 사서 나갔기 때문에 화장품주가 큰 시세가 났던 것이고 바이오도 기술 수출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환율이 1,5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해서 환율 피해를 의식해서 내수주로 포지션을 전환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대표적인 수출주죠.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자동차주는 상승해야 되는데 내려옵니다. 환율이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환율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반대로 조선주 같은 경우는 환율 효과를 누리지만 환해지를 대단히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환율로 인해서 이익이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는 미국의 선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년도 전망이 워낙 좋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환율 때문에 수출주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를 취한다거나 혹은 향후에 환율이 떨어질 걸 대비해서 내수주를 저가 매수한다거나 두 가지 다 환율로 보는 전략적인 선택은 별로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내년도 이익 전망에 집중하시는 게 필요하고 옛날엔 1,500원이 위기 환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달러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족했기 때문에 원화가 절하가 됐던 것이고 외환 위기처럼 느꼈던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달러가 많아요. 달러가 많은데 어디 있냐면 외국에 많아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도 미국 주식을 달러로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도 엄청난 자산을 달러 자산으로 외국의 해외 투자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안 들어오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 상황, 국가 위기, 환율 때문에 경제 위기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미국 달러로 접근하면 미국 달러가 너무 높은 건 미국 기업들이나 미국의 입장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환율은 좀 진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로 인한 전략을 너무 강하게 뭔가 이렇게 푸시하는 것은 오히려 좀 단기적인 지역적 전략으로 큰 흐름을 좀 방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 절반 정도 온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저희 한번 영어 좀 볼까요? 저 미스테리한 he came back. 정말 미스테리한 거 맞으세요?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알 것 같긴 하거든요. 그가 돌아왔습니다. 네. 벌써부터 시장이 매일매일 하루도 언급을 안 하는 날이 없는 것 맞아요. 같은데요. 바로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추경효과 아니었어요? 그런 거였어요. 이가 아니죠? 희였나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네. 전 세계 주식시장이 주목하는 그 이름.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두 번째는 수월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아니더라고요. 한번 겪어보니까 시장이 맞아요. 더 긴장하고 요동칩니다. 더 바짝 약간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때 생각나세요? 저는 딱
딱 그때만 생각나요. 취임 초기보다는 네. 남북 경협주가 들끓었을 때. 아, 그때. 네. 막 만남 있고 맞아요. 그런 국내 증시에 영향 미치고 테마주 이럴 때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 원래 좀 지나고 나면 힘들었던 게 별로 기억이 안 나고 그때 좋았고 많이 움직였던 것만 기억나죠. 그러니까요. 추억은 미화된다고 그때 2016년 말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2017년부터 미국은 4년 중임제니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임기를 진행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이 좀 어땠는지 저희가 기억을 못하니까 우리 똑똑한 통통이가 좀 알려줄 거예요. 통통아, 2017년부터 2021년 트럼프 일기 때 국내 증시 어땠니? 2016년 11월 8일 코스피는 2003포인트였습니다. 2016년 12월 5일까지 1963포인트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갔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8년 1월 26일 2598포인트를 기록하며 당선일 기준 31% 상승했습니다. 2020년 3월 23일에 코로나 위기로 1482포인트까지 내려갔지만 2021년 1월 21일 퇴임 시기 316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트럼프 일기 때 이런 모습을 좀 나타냈으니까 지금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가 예전에 그대로인가? 아니면은 정책이라든지 발언도 워낙에 이 막말이라든지 좀 수위 높은, 강도 높은 맞아요. 얘기를 해서 그때도 저희가 매번 뭐 트럼프 리스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취임 전인데 벌써부터 얘기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발언들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보면서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에 남는 발언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통통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네. 자, 통통아. 트럼프의 최근 주요 발언들 한번 정리해 줄래? 최근 트럼프 발언 중 주목해야 할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김정은과 친하, 캐나다인들, 미국 51번째 주 되길 원해. 마지막으로 CNBC 인터뷰에서 말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기금 만들 계획이 있다. 통통이가 딱 세 개만 이렇게 골라줬네요. 네. 아무래도 파급력이 좀 컸던 거, 기억에 남을 법한 거, 여러분들이 들어도 아실 법한 거 위주로 얘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 첫 번째, 난 김정은과 친해. 아, 저는 이거 진짜 좀 충격이었어요. 역시 트럼프의 한마디가 네. 아무리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요. 왜냐면 나 김정은과 친해. 무슨 애들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마디에 경협주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때 그 경협주 대표적인 종목이죠. 인디에프가 상한가 갔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 상한가는 11월 27일에 이 트럼프의 발언이 있기 전에 벌써부터 이렇게 만남을 뭐 추진한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그날 상한가를 갔었고 이 친하다는 발언은 12월 초였는데 그때도 무더기로 막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뭐 국내에 이 재계의 인물들도 트럼프를 만나려고 막 미국행을 택하잖아요. 정용진 회장도 잠깐이지만 만났다고 해서 막 시장이 들썩들썩했는데 신세계 그룹주도 그렇고 뭐 SM 그룹주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몇몇 그룹주들이 누구 네. 트럼프 만났다. 그럼 뭐 만날 것이다 하면은 다 막 급등입니다. 정계도 최근에 이 움직임이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두 번째 발언이 이 캐나다인들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길 원한다. 이건 사실 대한민국 사람이 다른 나라 이 대통령 입에서 한국이 우리나라의 주가 되기를 원해 이런 얘기하면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마 첫 번째보다 두 번째는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사실 두 번째 하니까 이제 그런 말에도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요즘에 이런 말들과 반응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구나라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발언,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기금 만들 계획이 있다. 사실 이건 이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기자가 물어봤더라고요. 네. 물어봐가지고 그럴 계획 있어라고 얘기를 한 건데 물론 그 이후에 제롬 파월 이 연준 의장이 조금은 다른 스탠스를 나타내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 추이에 영향을 좀 미치기는 했는데 올해 비트코인 정말 뜨거웠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뭐 비트코인이 원래 좀 강하게 잘 반응을 했다. 왜냐하면 반감기도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또 한 번 도약하면서 엄청난 폭등을 이뤄냈습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있다. 저희가 그 얘기를 여기서 드리려고 예. 이렇게 또 통통이의 도움을 빌어서 얘기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내려야 되는데 그건 저도 못하고 유창호 앵커도 못하고 우리 통통이도 못하고 그래서 토마토 투자클럽의 전문가의 시각을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수혜주와 피해주는 저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됐다 보거든요. 수혜주 같은 경우는 조선업종이 좀 수혜를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국에서 그 조선법까지 이번에 이제 개정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조선주가 내년에 실적도 좋은 가운데서 트럼프 수혜주로 지금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테마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그 재건 관련주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외교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트럼프 2.0에 시동을 걸었던 게 이 조선주, 전력주, 원전, 에너지하고 관련됐죠. 그리고 이제 방산 우주 항공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건설 기계 이게 수출주들보다 더는 더 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 여기가 전 훨씬 더 큰 수익률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 배터리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주식들은 낙폭과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좀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주식들도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에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쵸. 자, 아주 영롱하게 보이는 저 숫자를 짚어보겠습니다. 2025 이 키워드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5년. 네. 창호 앵커는 뭔가 좀 목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세요? 벌써 계획하셨어요? 아, 그럼요. 어떤? 벌써 하셨어요? 손실의 만회와 함께 창호의 장가. 아, 그렇죠. 이 온토마토 증권통의 시청자분들과 임직원이 그렇습니다. 다 염원을 모아 2025년 어떻게 유창호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저희 우스갯소리가 많이 아니라 도와드릴게요. 지금 이 올해 이 손실을 내년에 만회를 반드시 해야지 제가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 자금 지금 다 달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희도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네. 저도 사실은 내년엔 돈 좀 벌자. 네, 근로수익만으로 안 된다. 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염원하는 소원 가운데 이 하나가 이 돈 벌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전망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 뭐 진행자들의 전망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증권사들이 내놓고 있는 이야기는 어떨까? 그 얘기 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통이한테 물어볼게요. 자, 통통아. 여의도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는 내년 지수 예상 밴드와 함께 관심 종목, 섹터들은 어떻게 꼽히고 있지? 증권사 10곳에서 내놓은 2025년 증시 전망과 관심 종목 섹터에 관해 정리해봤습니다. 보니까 지수 그 최대 상승 기준으로 보면 10개 증권사 중에서 3,000을 넘는다고 본 증권사가 4개 증권사 정도가 꼽히고 있고요. 네, 거의 절반이네요. 네, 3,000까지 어렵다고 본 증권사가 그런데 조금 더 많습니다. 이게 조금 아쉬워요. 사실 이 정도까지 지독하게 우리나라만 밀렸다면 내년에는 3,000이 뭐예요? 3,300 최고 주권 한번 넘어가지고 이런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아쉬운 전망이 전 나오는데요. 3,300 예상합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왜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안티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뭐죠? 전망은 틀리라고 있는 거고요. 아. 실제로 이 증권사의 전망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맞아. 보통 리포트 나오는 것도 보면 매도 리포트 나오거나 목표가 하향 나왔을 때가 그때 사라. 그때 사라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소신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밴드를 넓게 잡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서 움직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네. 저는 이런 것도 좀 봤어요. 사실 지금 주가 수준이 오늘 녹화 날짜가 23일이니까 이 코스피가 2,450 정도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너무 낮은 수준이잖아요. 여기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본 증권사를 보시면 2개 사는 하단 모르겠고 8개 증권사 중에서 5개 증권사가 오늘 주가 수준보다 낮게 내려가는 경우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최하단이 NH투자증권이 네. 2250선 정도 이렇게 좀 나온 거죠. 저는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2200까지 보면 저 진짜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아유, 장가 가야 되는데. 저 진행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저 당분간 맞아요. 휴가 쓸게요, 그러면. 우리도 다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리고 또 그럼, 이 지수 자꾸 보니까 좀 속상한데, 유망 섹터나 종목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많이 눈에 띄는 게,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가장 놀랐던 것이 종목이 SK 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많구나. 네, 거의 다 꼽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AI 반도체, 특히 그 HBM 대장주를 내년까지도 AI 반도체 열풍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좋다. 이렇게 토픽으로 꼽는 네. 증권사들이 많다. 사실 올해도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의 퍼포먼스가 더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년에도 계속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 네. 그 밖에도 중복해서 나오는 게 조선이랑 금융주도 좀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조선주는 특히나 신고가 랠리 쓰고 있는데 네. 내년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주와 AI 신약 개발 이쪽에도 중복해서 눈에 좀 띄고 있는 섹터 종목들이죠. 그리고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네.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두 종목. 그러니까 2차 전지와 함께 네이버를 꼽는 증권사도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사실 좋은 쪽은 계속 좋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의아하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2차 전지 갈까? 이 부분 또 많이들 바라시고 맞아요. 계실 것 같아요. 네이버는 또 연말부터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해서 그동안 많이 안 봤던 종목 하이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 내부 그렇죠. 아티스트와 좀 잡음이 있으면서 올해 좀 소외됐었는데 하이브, 네이버, 2차 전지 이렇게 올해 부진했던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좀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변수나 뭐 투자 아이디어 좀 보게 되면요. 역시 놓칠 수 없는 건 AI가 그대로 좀 이어지는 것이 눈에 띄고요. 앞서 우리가 또 자세히 이야기했던 트럼프 2기의 이런 시대적인 환경도 꼽히고 있고,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K조선, 그렇죠. K방산, K콘텐츠, K푸드, K콘텐츠. 네. 이 K컬처 관련된 이야기들도 상당히 바로 좀 눈에 띄는 모습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의 시각을 한번 쭉 여러 명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거든요. 자, 다양한 전문가의 2025년 증시 전망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섹터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좀 안정감을 가미하고 갈 거면 지금 현재 과도의 낙폭에서 업력이 좀 있는 반도체 파트가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뭐 좋습니다만은 지금 변화되는 움직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A직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고 이런 판단을 좀 했을 때 결국은 수혜를 보는 쪽이 결국은 IP DSP 테스트 소켓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오 쪽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은 트럼프 2.0 시대에 필요하거든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이 위탁 그리고 ADC 관련된 업체들 가운데서 기술 수출을 좀 코앞에 두고 있는 이런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탁 생산과 약가이나 상호견성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트럼프 이 지지층들을 위해서 좀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보고 있고요. 정치적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진보가 잡았을 땐 항상 친환경 쪽이 좋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내년에 2분기부터는 시세가 친환경 쪽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어떤 정부가 잡더라도 성장하지 않는 섹터는 아무리 친환경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유일하게 앞으로 2030년도를 대비해서 친환경도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전고체 전지 배터리 섹터다. 올해까지 2차 전지가 진짜 많은 고생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도 진짜 뭐 가슴이 숫덩이가 될 정도로 주가가 지금 많이 밀려서 걱정이 많이 있으실 텐데 무한정 계속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차 전지가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대비해서 좀 상당폭 많이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내년하고 내후년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확산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국내 이제 2차전 관련 종목군들도 1년 반 넘게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내년에는 2차 전지가 올해하고 상반된 그런 주가 탄력도가 좀 많이 나타나지 않겠나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 같은 키워드가 막 작동하는 시기에는 바이오처럼 관세에서 좀 자유로운 섹터들이 오히려 좋을 수가 있겠죠. 바이오 특히나 플랫폼 기업들이나 신약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들은 독보적인 기업들이 몇 개 있죠. 주도 섹터 첫 번째는 바이오라고 보고요. 2, 3순위 보면은 에너지 기업들
많이 관찰해 두셔라.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기 좋은 시기다라고 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거나 어쨌거나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다라면 새로 올해 말까지 계약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뒤로 밀린 거예요. 그 부분들이 실행이 된다라면 방산 쪽이 좋을 거고요. 또 하나는 로봇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누굴까요? 트럼프.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죠. 전기차나 자동차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크기가 커질 섹터가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섹터들 내년에도 상당히 유망한 쪽이다. 미국 시장이 좀 깊은 조정을 한번 주고 미국 경기가 조금 더 둔화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기회가 한번 나온다라고 매크로적인 시황 포지션을 오히려 조금 매수 시기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주력 종목을 다시 컨택하는 게 좀 필요하겠지만 지금 예상하고 있는 2025년도 한 해 제가 그리고 있는 그런 전략상으로 본다면 시간이 갈수록 이슈는 이제 경기 충격으로 인한 빠른 금리 인하와 유동성 효과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유동성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 쪽이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있는 2차 전지도 될 수 있고요. 바이오도 금리 민감 섹터니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금리가 더 내려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반도체도 됩니다. 원래 금리가 IT 수요 증가에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니 해도 그런 조정이 나온다면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그동안 미국 주식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장기적인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다 알고 계시는 미국의 AI 선두 기업들에 대한 저가 매수에 좋은 기회도 한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큰 틀로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6가지 주요 키워드를 갖고 올 한 해 증시를 정리를 해봤고요. 내년 증시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진행자들끼리 이야기뿐만이 아니고요. 전문가의 시각까지 함께 빌려서 상세한 이야기를 체크해봤으니까 꼭 한번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너무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노고 정말 잘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있었던 손실을 다 줄이고 정말 활짝 웃을 수 있는 2025년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저도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2025년도 벌목사와 함께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세요. 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벌목사, 저희는 내년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상 지금 작금의 사태, 어떤 특정 섹터의 하락 국면을 좀 보면서 조금 더 시청자분들에 대해 강한 어조로 이게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좀 했어야 되는데 실수가 반복되면 계좌가 좀 괴로워진다는 거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내년 한 해 시장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경청하시고 너무 좀 신격화되거나 너무 추종하는 이런 건강하지 못한 시장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난 건 잊어버리시고 25년에는 좋은 수익률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시장이 꽤 좀 힘들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좋은 성적 거두시고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한 1년 고생하는 해가 등장하면 또 다음 해에는 할만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고생 좀 하고 이랬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국장 탈출은 지능순 막 이런 이야기 막 많이 나오던데 보통 그러면 그때가 저점이죠. 2025년도에도 저는 토마토TV에서 여러분들께 많이 부족하지만 좋은 내용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 길 찾아야 된다.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고 그러려면 더 부지런하게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올 한 해는 어려웠지만 내년에는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게 스스로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장도 대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좋을 걸 보이기 때문에 투자가 행복한 투자 여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망의 한 해입니다. 파이팅 하시면 수익 날 수 있습니다라고 쉽게 갈 수 있는 장은 안타깝게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전술적인 판단과 대응을 하신다면 오히려 연중에 좋은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참으신다면 오히려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 차분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을사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우리 이토마토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새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박 나십시오.